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노제, 다비, 리정, 아이키 여기까지 듣고 눈치채셨나요? 요즘 화제몰이 중인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얘기입니다. 한 OTT의 통계를 보니까 다시 보기 서비스 채널 점유율이 무려 90%에 이를 만큼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증된 국가대표급 댄서들의 배틀인 만큼 긴장감이 팽팽한데요. 간밤 세미파이널은 그중에서도 백미였습니다. 분명 승패가 갈렸는데 모두 무대를 즐겼고 승자와 패자는 더불어 하나가 됐습니다. 적어도 그 무대에는 1등만 기억하는 비정한 세상은 없었습니다. 가수 제시의 말처럼 이건 컴페티션, 치열한 경쟁이지만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의 한 끝을 보여주는 인생의 세컨 카메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미파이널 첫 탈락팀이 광고는 제일 먼저 찍었군요. 10월 20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하는 사원들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고용 한파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 리터당 1,800원을 웃도는 상황이고요. 라임 옵티머스 방지법, 사모펀드 사기 운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오늘 뉴욕 증시에 최초로 상장이 되는데 아직은 선물 ETF입니다만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 오늘의 우리장 미리 보는 시간, 오늘의 주식 시황 마련돼 있고요. 박연미의 경제픽, 갈수록 치열해지는 OTT 시장, 오늘 오랜만에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 모시게 됐네요. 2022년 OTT 시장까지 함께 내다보겠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참 많죠.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데 DP, 최근에는 마이네임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될수록 국내 통신업계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경제탐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 총량은 늘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일자리의 품질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이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의 고용 특성 어떤지 조사를 했더니요. 취업자 수 자체는 올 상반기에 2,721만 4천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한 70만 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늘어난 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일자리의 품질인데요. 임금 근로자 중에서 10%는 월 평균 임금으로 100만 원도 채 못 받고 있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 이 비중이 2017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뭐 최저임금 상승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2017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 갑자기 확 튀어서 늘어난 건데요.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합치면 전체 근로자 중에서 30%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각종 뭐 단기 일자리, 이런 저품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온도차가 있다면서요? 네, 이 코로나가 아무래도 고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음식 배달원은 1년 전보다 14.2% 늘어난 42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이 조사가 반기 기준으로 된 게 2013년부터인데 이 조사 시작한 이후에 최대 기록입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대면해서 판매하는 매장 판매 종사자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 줄어서 이 다양한 직업군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또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도 한 2만 2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소비 늘면서 배달은 많이 늘고 또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매장 판매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서 일자리의 재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가 얘기 좀 해볼 텐데요. 국제유가가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요? 네, 이 국제유가 중에서 대표적인 지표로 볼 수 있는 이 석유 텍사스유 가격이 82달러를 넘겼는데요. 이게 2014년 10월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유가까지 떨어졌었던 국제유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최근에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때문인데요.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데 이 가운데서도 풍력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 이상기후 때문에 해안가에 바람이 안 불어서 이 풍력 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전력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천연가스 발전, 석유 발전 이렇게 늘리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또 유가도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제일 체감하는 게 기름 넣을 때인데 우리 휘발유 가격 리터당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지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선 넘었고요. 일부 좀 비싼 주유소 같은 경우는 리터당 2,500원 넘는 곳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른 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또 환율까지 같이 오르면서 우리가 기름을 수입할 때 한국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건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유가가 좀 급하게 오르면 한시적으로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좀 인하해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나요?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올해까지는 적어도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주요 은행이나 증권사들 보면 적게는 지금 82달러인데 적게는 84달러, 올해 안에 많게는 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 내놓는 것들도 있는데요. 올 겨울에 또 예년보다 추워서 난방유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다만 좀 변수로 보셔야 될 거는 원래 사이가 나빴던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물밑에서 화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이란이 지금은 석유를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이란의 석유가 풀릴 변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공급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래요.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도 이번에 지렛대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 조야에 좀 퍼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동안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사모펀드를 불안전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요? 네, 원래 사모펀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공모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사모펀드는 일부 돈 많은 소수의 부자들만 가입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금융당국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소수까지 보호해주지 말고 자유롭게 투자하게 두자 이런 취지에서 많은 규제를 두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하신 라인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는 사모펀드라도 개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다면 이 규제를 조금 더 공모펀드처럼 촘촘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설명서에 어떤 내용 담겨야 하는지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이 담겨 있는지 증권사나 은행 같은 곳에서 이거 정말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계속 지켜보는 절차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증시가 재미없다 싶었더니 비트코인 값이 꽤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9일 이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병욱 교수와 한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비트코인 ETF 뉴욕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거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상장이 됐고요. 네. 상장
코드는 BITO 이제 상장이 됐는데 $40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종가가 41.94니까 약 한 4.85% 정도 상승했는데 한 2020년 이 평균이 그 상장 첫날이 한 29%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거 비추하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29%, 30% 정도가 첫날의 상승폭인데 이 ETF는 4.85%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물 아니고 선물 투자라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일단 ETF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교수님. ETF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ETF의 마지막 F가 이제 펀드를 의미하고요. 보통은 이제 주식이 다 개별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은 이제 상승 하락 예측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변동폭도 이제 큰 반면에 펀드는 이제 여러 가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매매가 좀 불편했었죠. 네. 펀드를 마치 주식처럼 이제 상장해 놓은 거를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이제 추종하는 ETF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 500개 정도가 상장돼 있고요. 한 60조 원 정도가 이제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ETF는 현물 말고 선물 사고 파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시카고에 보면 이게 마치 물품처럼 거래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물품으로 취급해서요. 물품 가격을 선물처럼 주고받는 이제 그 선물 시장이 있는데 네. 그 가격을 이제 추정하는 거죠. 현물이 아닌 선물 가격. 예. 그렇군요. 그러면 미래에 특정하게 약속되는 날짜에 약정된 가격으로 사고 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래 특정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배팅하는 건데 그게 매일 좀 변동을 하니까 그 변동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비트코인 ETF 이 상장 소식과 함께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이게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게 상장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진 건 한 일주일 좀 전이고요. 네. 거기 이제 미국의 증권위원회 겐슬러 위원장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상승했으니까 이제 그때 폭을 보면 한 54K에서 62K 정도, 한 15% 정도 상승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ETF 호재가 약간 15% 정도 이제 견인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올해 초반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점점 내려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네. 일단 ETF가 상장이 됐다고 하니 반기는 것 같긴 한데 요게 현물하고 선물하고 투자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심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네네. 교수님께서는 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아닌 다음에 현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사실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ETF가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번에 이제 ETF가 나온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을 어쨌든 이 거래를 하려면 중개소라는 약간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고 간접적이나마 거래소를 통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중개소로 가격이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래소로 빠져나간다는 측면도 오히려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건 또 역발상이네요. 그렇죠. 중개소에서 그동안 사실은 그쪽은 좀 불안정하고 수수료도 비쌌고. 네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선물 ETF가 상장이 됐다. 이거는 머지않아 현물 ETF도 상장이 된다는 뜻이니 네. 현물 ETF가 상장이 되면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을. 네네. 그러면 결국은 비트코인 값을 올리게 되는 순서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게 뭐 예측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근데 이번 선물 ETF가 승인된 절차를 좀 보면 이게 거의 뭐 지금 뭐 8년 만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물과 현물은 워낙 좀 많이 달라서 그 이제 선물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현물이 될 거라고는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은 많고요.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보면 그 증권위원회가 선물 ETF를 승인할 때랑 현물을 승인할 때는 완전히 좀 다른 절차를 보지 않을까, 좀 더 까다롭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증시에 어쨌든 상장이 됐단 말이죠. 사고 팔기도 편하고 어쨌든 이 메인스트림에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우리 이병욱 교수님은 가상자산 투자에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번 비트코인 상장, ETF 상장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제 시장 신뢰가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추정하는 ETF가 현물일 때 선물일 때 차이를 잠깐 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원래 ETF라는 게 등장한 이유는 조금 개별 주식보다도 더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거시 지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가격 변동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 바스켓이 이게 평균화된 가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ETF는 비트코인 하나만 추정하는 거거든요. 네. 바꿔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물 아닌 ETF로 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장점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네. 그런데 선물 기반 ETF는 현물에 비해서 이제 현재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니까 미래 가격하고 현재 괴리뿐만 아니라 이 만기가 있거든요. 이건 항상. 그 만기 때 가격이 안 맞았을 때 연장하기 위한 롤오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거 뭐 그동안 비트코인에 많이 안 드신 분이 시작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줄 수 있지만 이게 뭐 가상자산의 신뢰를 올린다든지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게 사실은 뭐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ETF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별도의 시장으로 좀 볼 수 있고 가상자산 신뢰도하고 연결하는 거는 약간 무관한데 일단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알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단기간은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동안 그 코인 시장에서 관심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코인 시장에 떠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역시 변동성이고요. 이제 가격이 상승될 때 변동될 때 이제 관심을 끄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되느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원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거래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ETF가 어쨌든 정식 첫날에 4.8% 정도밖에 상승 안 했다는 거는 사실상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수치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평균적인 30% 정도 상승해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첫 잔의 태풍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게 현물 ETF가 진짜 나오면 그때는 큰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물 ETF 정도로는 이거 뭐 예전부터 많이 좀 알려졌던 거고 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금 이번에 특검법도 이제 발효가 됐고 해서 점점 규제도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변동은 없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신중하게 시장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이병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꽤 괜찮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하늘이 참 맑은데 산행이나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시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 1일 확진자 1,500명대 언저리라고 하네요.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 찾으시게 된다고 하면 임시 선별검사소 반드시 들러주시면 좋겠고요.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는데 부스터샷 문자 받으신 분 꽤 많을 겁니다. 이 추가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1,500만 개미와 함께합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왜 올랐나요?
네, 뭐 하나 그냥 문득 드는 게 저희 이제 직장인들이 일을 하다가 힘들 때마다 이제 월급날에 계좌에 돈을 지키는 거 보고서 이제 다시 일을 해야겠다라는 좀 일종의 금융 치료를 받는 게 있잖아요. 있죠. 금융 테라피. 네, 그렇죠. 미국 기업들도 역시 주식시장도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긴 한데 실적이 지금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일종의 좀 실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생활용품 업체 프록터앤갬블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공급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 가격 인상을 하겠다. 라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시장에 확대시켰는데 그래도 그 외 기업들 존슨앤존슨, 트래블러스, 스틸 다이나믹스 등 일부 주요 기업들이 실적 호조세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인해서 다들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그래 실적이다. 실적의 힘을 믿고 가자라는 인식들이 확산이 됐고 이게 어제 미국 증시 강세를 만들었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이 인플레를 이긴다. 수요에 대한 믿음인데 어제 연준 위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준 위원들도 이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고물가와 관련된 현상들이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준 이사 한 명은 올해 연말까지 물가 압력이 진정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이 고물가 현상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병목 현상, 물류 대란 등 공급난이 언제 해결될지는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데이터들과 뉴스를 확인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 저는 이게 증시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 또 실물 경제 수요도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난이 유발한 충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시장의 영향은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방금 전에 좀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그동안 유럽 쪽에서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가지고 이게 풍력 에너지를 못 돌려서 전력난까지 유발하게 되는 이렇게 가격 인상을 유발하게 된 요인들이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유럽 대륙에서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이랑 영국 쪽에서는 전기요금을 좀 내릴 거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이제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유럽에 바람이 부느냐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 미국도 전반적으로 기업들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동안의 기대감들이 많이 낮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증가율이 둔화돼 보니까 낮아졌는데 그래도 올해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할지 나오는 업종들을 한번 구별해 보자면은 미디어와 교육업체 그리고 운송,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이제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보험, 증권, 은행 등 금융업종들의 이익 전망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다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실적 시전 누차 강조드리지만 기대를 가져가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이런 기대감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네, 출발해서 지금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3%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3,04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게 이제 LG화학이 거의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 LG화학 업종을 기업을 둘러싼 이제 악재들, GM 이코 사태 같은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 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지금 순매수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분위기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 늘어나면서 OTT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면서 쓰는 시간이 작년보다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고요. 지금 출격 대기 중인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또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있는데 OTT 플랫폼들 굉장히 잘 나간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다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자, 강 박사님 OTT 시장이요. 이게 결국은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현황이 네. 어떻습니까? 우선 가입자가 늘어났던 결정적 계기도 코로나 팬데믹이 작용을 했죠. 네.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아무래도 OTT를 더욱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2, 3년간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억 4천만 명 정도가 이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억 4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계정당 한 가입을 하면 한 3명 정도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 5억 명 정도가 네.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늦게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도 이제 올해 11월에 런칭을 네. 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도 벌써 1억 2천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1억 2천만 명이요? 네,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도 한 3명 정도 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성장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인 2020년 1월 말 정도에는 470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2020년 작년 코로나 기기에 2배 정도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정말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이른바 토종 OTT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든 그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토종 OTT들도 열심히 하죠.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 미국 주도의 지금 OTT 시장들이 재편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OTT 서비스들이 이렇게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있습니다. 네. 대단히 올해 일찍이 시작했던 왓챠만을 해도 지금 회원수가 한 138만 정도 되는데 뭐 순위로서는 5위권, 6위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토종 OTT가 통신사의 협업 없이도 네.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신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리고 방송사들이 같이 지상파들이 같이 하고 있는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4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TVN에서 시작한 이 티빙도 한 260만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쿠팡 플레이입니다. 쿠팡 플레이는 사실은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만큼 아마존을 많이 쫓아하거든요. 네. 아마존도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해서 OTT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 디즈니하고 지금 어깨를 나눌 정도로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OTT 서비스인데요. 한국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월간 이용자 수가 한 13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1월에는 한 50만 정도였으니까 2.5배 정도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이제 쿠팡 플레이는 따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네. 쿠팡에서의 그 일종의 월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와우 서비스를 가입하면은 그냥 추가로 덤으로 오는 번들링 서비스죠. 그런데 이용자들 그리고 또 여기도 요즘 오리지널 컨텐츠 많이 투자해서 SNL이라든지 뭐 이정재 씨 뭐 이런 분들이 막 출연을 한다든지 해서 되게 오리지널 콘텐츠도 많이 만들면서 쿠팡 플레이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쿠팡 플레이 처음엔 볼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 콘텐츠가 점점 괜찮아지는 모양이에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 플레이되고 있는 티빙도 보니까 성장률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던데. 한승연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 보고요. 한승연애. 넷플릭스하고 비교하면 가입자 수가 적은데 어쨌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11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이쪽 한국 시장에서도 전망이 괜찮은가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거부하기가 거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채널이죠. 유튜브 네. 너무 많이 본다고 걱정하신 부모님들 이번 기회에 그나마 디즈니는 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디즈니로 가서 아이에게 마블이라든지 픽사라든지 뭐 사실은 스타워즈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워즈라든지 차라리 해가지고 같이 보자 이렇게 같이 보자 되죠. 해가지고 특히 요 11월에 하는 것도 크리스마스 시즌 요 겨울철 우리 한번 따뜻하게 같이 디즈니 컨텐츠 보면서 지내보자. 그래서 디즈니는 이 강력한 이미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파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상상도 초월하는 속도로 지금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유명한 디즈니의 파워 마블 보러 엄청나게 대기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끼리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요 마블만 봐도 본전을 뽑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 또 월 9,900 뭐지만 1년 하면 한 10만 원 돈 안 되거든요. 대부분 가입을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2위 사업자로 성장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요 한 통신 사업자하고 독점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 아예 우리 거기 쓰지도 않고 그거 뭐 가입하겠어 했는데 생각해보니 IPTV에서 유료로 결제해 놓은 모든 영화가 대부분 디즈니인 거예요. 네. 아이들 키우는 집안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한동안 가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났단 말이죠. 네네. 이런 넷플릭스의 강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런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빈지 워칭이라고 해서 몰아서 보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 웹하드라는 것이 발전한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국가에서 다운받아서 이 해외 드라마라든지 미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빈지워칭의 선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빈지워칭이 뭐냐면 드라마를 이번 주 월화 드라마를 매주 월화 드라마까지 기다려서 그냥 한 편 두 편 찔끔찔끔 보는 게 아니라 시간 내 가지고 그냥 밤새서 정주행 문화. 정주행해가지고 네.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찍이 발전했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빈지워칭이 이게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건데 해외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중간에 중간 광고도 많은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광고도 없이 모여서 본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빈지할 때 워칭할 때 입는 음식 그리고 그때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것들도 네. 대단히 유행할 정도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빈지 워칭이 젊은 세대에게서는 우리 주말에 뭐해 빈지하지. 굉장히 트렌디한 걸로 그렇죠. 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 이용자들의 편의성들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 지금 이 글로컬이라고 하거든요. 글로벌과 로컬을 결합시킨 건데요. 2011년부터 해가지고 그 넷플릭스가 해외에 진출합니다. 근데 지금 진출한 국가가 191개국이에요. 191개국이면 실감이 안 나는데요. 중국하고요, 북한하고 시리아하고 크림 국가 요 4개 국가 빼놓고요. 전 세계 지금 다 들어갑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난 인프라가 네. 갖춰져. 그건 뭐냐면 하나의 이거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거죠. 오징어 게임처럼 성공적인 작품이 이 망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 191개국에 그냥 동시에 송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진 거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2015년부터 흔히 말하는 로컬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만들듯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넷플릭스도 이거 로컬에서 생산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카드를 줍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 넷플릭스 사업하려면 우리는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쿼터제를 줄 테니까 30%는 우리 프랑스에 생산해. 스크린 쿼터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넷플릭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프랑스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고 독일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거 우리의 기본 전략이야. 그래서 처음에 브라질부터 진출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 언어권에 있어서 이 히스패닉이라든지 미국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로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들이 막 흥행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지금 2015년부터 올해까지 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입니다. 야. 그러니까 1조를 갖다가 네. 투자를 했고요. 이러면서 점차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2021년 지금 예상되는 것이 한 17억, 170억 달러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 이것이 한 17억에서 한 17조에서 18조입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로컬로 계속 전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약 한 50개 국가에서 그 지역에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좀 인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갑자기 노르웨이의 이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이 드라마가 또 좋아하는 팬들이 니치 마켓이만 생기기도 하면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한국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재밌는 게 있는데 2020년에 보면 2019년에 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드라마를 본 사람이 71%였어요. 이것도 꽤 인기 있는 거죠.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2020년에는 이게 97%로 늘어납니다. 1년에 최소한 드라마 한 시즌은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해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적으로 막 섞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성공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갖다가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넷플릭스가 성공하는 비결인 거죠. 즉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드라마를 몰아보게 하는 정주행 정도의 조금의 편의성 정도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다른 OTT 사업자가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 191개국에다가 망을 깔아놓고 그리고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이걸 섞어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서로 다른 취향들이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넷플릭스가 성공하는 비결인 거고 한국도 오징어 게임으로 맛을 봤는데 얼마나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내기 위해서 꿈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 제작도 하고 네. 디즈니도 이제 배운 거죠. 디즈니는 지금까지 1억 명을 만드는데 지역 단위에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어요. 워낙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빠방하다 보니까 네. 이거 마블 보고 굳이. 스타워즈 보고 이거 우선 이거부터 보세요라고 해서 네. 했는데 이제 점점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한 60개국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진출 국가가 많아지면서 우리도 그러면 넷플릭스의 성공 방식을 우리도 따라보겠다. 그래서 로컬 콘텐츠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우리는 오징어 게임 제작비로 대략 한 250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넷플릭스가 추정하는 가치가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건데 네. 콘텐츠에다가 17조 원씩 투자를 한다. 넷플릭스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이게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R&D 비용이랑 한 18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뭐 170억 달러를 쓰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R&D하고 비슷한데 삼성전자 R&D는 반도체도 있고요. 네. 사실은 R&D가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성장의 동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넷플릭스의 이 투자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넷플릭스의 장점은 뭐냐면 지상파 대비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파를 송출해야 되고 사실은 요즘 전파로 보는 사람들 전 국민의 한 3%도 안 되는데 그쵸. 전파망은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어요. 여기 네. 인건비 그대로 들어가고요. 넷플릭스는 이런 고정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금 체계를 하는 즉 이건 가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업은 고정 비용이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쟁력을 뭐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가변 비용으로 그 흔히 말하는 망 비용을 가지고 있고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에요. 따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재미난 걸 우리가 틀어줄게.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확산됐던 거에서는 사실은 오징어 게임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하고 틱톡에서 얘기하고 하도.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언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맞아요. 안 보면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아 대체 뭔데 그래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던 이런 것 식으로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컨텐츠가 그냥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기묘한 이야기로 추가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묘한 이야기로 고정 팬들에게도 고정 고객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고 즐거움이 되지만 새로 기묘한 이야기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에 가입한 사람 몇 명일까? 이건 아직까지 넷플릭스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데 곧 밝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오징어 게임 하나가 스스로 마케팅 비용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 비용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 원을 줬는데 넷플릭스에 이렇게 틈타다 보니까 내년에 아시아에만 다시 1조를 쓰겠다. 한 해 동안 1조를 쓰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돈 쓴 보람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요. 네네. 넷플릭스가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적된 영상. 그러니까 좀 넷플릭스에 가입해도 뭐 옛날 미드 좀 있는 것 같고
오리지널 콘텐츠도 별로 없고 한국 그 방송사에서 이미 봤던 드라마 가십거리 다 봤는데 굳이 뭐 이렇게 영화 우리 됐죠. 얼마나 영화 네. 강들인데 다 본 영화들 다시 한번 있고 뭐 가끔 뭐 주말에 추억의 영화 한번 보듯이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이 누적되는 겁니다. 2015년부터 계속해서 투자했던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누적되면서 언제부터 이것이 진짜 넷플릭스 요즘 볼 게 많아서 뭘 봐야 될지 고르다가 1시간이야. 이런 식의 말이 나온 것이 한 2019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재미를 보면서 넷플릭스에 충분한 콘텐츠가 있으면서 고르는 게 힘들어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네.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어차피 집에 있는데 시간대기 너무 좋고 또는 뭐 생활격리시설에 격리되신 분들 인터넷은 지급되니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2주가 있다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지면서 이 넷플릭스 인기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글로벌 망에다가 로컬 콘텐츠들이 얹어지는 이런 현상이 재미를 보기 시작한 것이 2019년인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속도로 넷플릭스가 인기를 얻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방구석 일렬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건데 네. 디즈니 플러스 11월부터 한국 시장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경쟁력들 우리가 고려할 만한데 이런 분위기 안에서 기존의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존의 지상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방송 시장들은 이 OTT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도 어떤 다른 분들하고 만났는데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OTT 시장 이렇게 해외 외산 OTT들이 많이 들어오면 외산. 네, 이렇게 한국 지상파는 어떻게 되고 네. 제가 왜 그런 걸 걱정하시냐. 네. 지금 콘텐츠 제작자들 같은 경우는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 이후에 이렇게 좋은 시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넷플릭스도 와서도 높은 제작비 주겠다고 네. 그러지. 넷플릭스가 예를 들면 5억 지르면 옆에 아마존이 그럼 우리는 7억 줄게. 디즈니는 거기서 우리 10억 줄게. 받고 더 받아. 더블로 가는군요.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제작비가 2배, 3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창의적인 어떠한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지상파가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상파에 일하는 종사자보다요. 콘텐츠 드라마하고 영화에 만든 제작가들, 작가분들, 스태프진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맞습니다. 좋은 양질의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들이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좀 더 창의적인 작품에 좀 더 인간적인 노동 조건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부를 창출하게 되고 그런 IP들이 다시 한번 또 제2, 제3의 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에게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로 지금 K-팝이 나가서 이렇게 싹쓸이를 한번 했고 네. 거기에서도 유튜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거든요. 이 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이 K-필름,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들도 한국 해외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는 과거에 한류가 한국 드라마가 나간다면 다 중국이거나 동남아시아였거든요. 일본 정도. 네. 일본에서 대박 쳤다. 중국에서 대박 쳤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막혀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북미와 남미와 유럽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다시 열렸고요. 이건 어디에게 한국 사회에게 주는 거대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때 콘텐츠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줘야지 OTT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이 알아 할 일이에요. 더 지금 중요한 것은 네.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분들의 다수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은 오히려 더 제작자들입니다. 제작자들에게 더 지원해서 지금 TVN 같은 경우에도 CJ ENM 같은 경우도 드라마 제작사를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리했고 네. SBS도 분리했고 그리고 MBC도 지금 분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한국에서 대단히 정말 보기 드물게 오는 청신호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플랫폼 사업자가 누구냐. 공영방송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공영방송이 지금 저는 왜 민간이랑 하는 통신사랑 하는 OTT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외부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공영방송 OTT가 있어요. 근데 그건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OTT도 무료인 거예요. 모두에게 공개하는 모두에게 거군요. 공개하고 네. 무료로 접근하면서 오히려 그래야 시청률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각해 보세요. KBS, EBS 뭐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TBS도 이런 공적 자금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로그인도 없이 접근될 수 있는 OTT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좀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영의 가치는 강화하되 민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OTT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제작자
콘텐츠 제작자들이 IP 제작자들이 훨씬 더 여기를 통해서 기회를 받고 이것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제작자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11년 동안 그 시장에서 아무에게도 그 채택되지 않았던 그 극본을 가지고 감독이 극본까지 쓴 그런 작품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오늘 OTT의 날입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 잠깐 하면서 강정수 박사님 이야기 마무리했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뜨면 뜰수록 그에 따른 갈등도 심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오징어 게임 뭐 열풍이 대단하다는 소식은 계속 맞아요. 뭐 여러 경로로 듣고 계실 텐데 저는 최근에 말레이시아 대형 백화점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형. 네. 아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관심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냥 왠지 체감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각기 다른 말로. 네, 자꾸 오징어 게임 봤냐고 오징어 게임의 내용에 있는 거를 인용해서 말을 걸고 그걸로 이렇게 농담 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죽겠어요 지금. 1번 플레이어 조용히 해 뭐 이런 거요. 그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뜨면 통신사들은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금 강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OTT라는 게 인터넷 기반이죠. 당연히 네. 우리가 전파가 공중파로 나오면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OTT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터넷 회선, 망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동차가 많이 다니면 길을 넓게 뚫어줘야 하듯이 이렇게 화제작들이 있으면 그거를 보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을 위해 안정적인 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 같은 화제작이 이렇게 불쑥불쑥 딱 등장하게 되면은 이 흐름, 이 트래픽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당연히 이 망에 대한 확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이것들이 플레이되지 않을 때는 결국 그것이 이제 손해나 타격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가령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SK 브로드밴드와 이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넷플릭스의 안정적인 트래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점점 많은 회선을 더 가파른 곡선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군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넷플릭스라는 게 점점 컨텐츠가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화제작들도 점점 많이 등장합니다.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에 가장 많은 시청률을 올린 그 가장 많은 시청 가구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다 최근 몇 년작으로 몰려 있어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보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ISP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제공업체에서는 서버 제공업체에서는 계속 늘려야 되는데 2018년에 한번 보십시오. 50기가 정도로 제공했었는데 지금 2021년 9월 기준으로 1200기가 까지 초당 네,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투자 자체를 SK 브로드밴드가 맡아야 되는 거죠. 예, 넷플릭스가 지금 이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3년 동안 한 20배 넘게 트래픽이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 해당하는 인터넷망,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빠르게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계속 늘려야 하는데 그렇죠. 이 돈 누가 낼 거냐? 결국 그 문제네요. 그 문제죠. 근데 지금 넷플릭스는 이거를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오징어 게임하면 이제 넷플릭스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제주는 뭐 누가 넘고 곰이 넘고 수금은 아저씨가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SK 브로드밴드 같은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자사들 이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지금 망을 벌써 늘린 게 여러 차례가 되는데 지금 오징어 게임 하나만을 위해서도 망을 2번이나 늘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늘렸고요. 10월에 한 번 또 이제 늘렸어요. 근데 과거에는
예전에는 뭐 킹덤 같은 이런 화제작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한 번 늘린 것에 그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상 수치나 실제 벌어지고 있는 트래픽 양 같은 게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또 증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통행료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데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거를 담당하는 거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서버에다가 제공을 했다. 우리는 가져갈 수 있게 물건을 다 날라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비용은 유통해서 배달하는 업체가 되라. 뭐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양쪽이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양쪽 주장의 핵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넷플릭스는 이런 겁니다. 자신들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이제 OCA라 그래서 오픈 커넥터 얼라이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망을 구축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한국으로 바로 배송을 해주진 않더라도 네.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에 이미 분산해서 망을 구축을 해놨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거를 그쪽에다가 컨텐츠를 보급을 해놨기 때문에 또 이 넷플릭스가 이제 자기네들이 가진 그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새벽 배송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갖다 놔요? 미리 그 드라마를 다운을 시켜 놓습니다.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미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전송하는 비용은 너희가 내라고 하는 건데 이게 SK 브로드밴드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실제 트래픽은 거기서 갖고 오는 데서 발생을 하는 그쵸.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고스란히 그대로 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SK 브로드밴드 같은 ISP 입장에서는 별다른 그런 이득이 없는 그냥 변명에 불과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소송까지 가서 국내에서 지금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 망 비용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게 지금 최대 보면은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망 비용인데 이걸 내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내라고 해서 1심에서 지금 SK 브로드밴드 측에서 그러니까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패소를 한 거죠. 근데 이거가 지금 전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첨예한 대립의 양상에서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제 추후에 다른 나라 서비스 업체들과의 그런 관계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시 근데 즉각적으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넷플릭스는 아무튼 이 최종심까지 우리는 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거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사실 언론 플레이죠. 언플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정도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넷플릭스는 벼랑간 망 중립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망 중립성이라는 건 사실 컨텐츠 제공 업체들을 이 네트워크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업체를 더 느리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실제 이거는 망 중립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약간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대신 한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향후 한국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어서 향후 몇 조 이런 경제 발전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돌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회사들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만 고속도로 지나갈 때는 통행료 냅니다.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녹용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9907님 축하드립니다. 마딘가님? 유럽 같은 다른 데서 내면서 한국 소비자들 집단 탈퇴의 쓴맛을 볼 거예요 하셨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많으면은 참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극복 어제도 문자 주셨죠. 통신비 만만치 않은데 OTT 가입자 수가 늘어난다니 우리도 고민이 되네요 하셨어요. 달라지는 게 참 많은 세상입니다. 속도가 빠른데요. 저희도 뒤처지지 않고 빠르게 트렌디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